엄마 방문을 열었을 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 위 이불도, 협탁 위 약통들도, 옷장 속 옷들도 엄마의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지요. 그리고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웃으면서요. 엄마가 아빠를 보낸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손을 쓸 수 없다는 말을 들었지요. 장례식 내내 엄마는 울지 않았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텅 빈 장례식장에 둘만 남게 됐을 때였습니다. 엄마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앞만 바라보고 계시더니 그제야 아주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유나야,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땐 그 말이 슬픔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떠올려 보면 그 말엔 슬픔보다 두려움이 더 많이 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로 엄마는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원래도 혈압이 높으셨는데 약을 자주 빼먹으셨고 밤에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하셨지요. 아침마다 눈이 퉁퉁 부어 계셨는데 그 모습이 점점 익숙해지는 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늘 같은 말을 하셨어요. 보호자가 잘 챙겨야 하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에 다니면서 집안일을 하고 아이 둘을 키우느라 늘 시간에 쫓기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들르기는 했지만 매일 곁에 있어 드릴 수는 없었고 전화드리고 반찬 해다 드리고 병원 모시고 가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유난히 고개를 숙인 채 말씀하셨어요.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 보여서 미안하다는 말이었고 요즘 제가 많이 지쳐 보인다는 말이었으며 자기가 제 인생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엄마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죄책감이 너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저는 얼른 엄마 손을 잡으면서 괜찮다고 말했지요. 제가 못난 거라고 더 자주 오지 못해 죄송하다고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날 이후로 더 자주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하나 얹어놓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무렵 시어머니가 처음 엄마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남편 친구 어머니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 뵌 건 그때가 처음이었지요. 손에는 반찬이 한가득 들려 있었고 말투는 부드러웠으며 행동은 지나칠 정도로 살가웠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오래 놓지 않으셨고 병원도 같이 가자고 하셨으며 혼자 계시면 안 된다면서 자주 들르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엄마도 사양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으셨고 결국 엄마는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엄마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이 조금 쉬어졌거든요. 그 뒤로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반찬을 해오기도 했고 병원에 동행하기도 했으며 어떤 날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셨지요. 엄마는 점점 시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좋은 분이라고 했고 덕분에 덜 외롭다고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엄마가 외롭지 않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했지요. 어느 날 엄마 댁에 들렀다가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두 분은 차를 마시고 계셨는데 분위기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엄마 손을 오래 잡고 계셨고 엄마가 듣기 딱 좋은 말들을 천천히 꺼내 놓으셨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지쳐 보인다는 이야기였고 엄마 걱정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다는 말이었으며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면 마음이 어떻겠느냐는 말이었지요. 그 말을 들으며 엄마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참 마음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마음도 제 상황도 이해해주는 분이라고 믿었지요. 그날 밤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는데 목소리가 유난히 떨리고 있었어요. 그냥 제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말 뒤에 짧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는데 낮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스쳤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저 걱정해서 그런 말을 하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거든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 말들이 엄마 마음속에 죄책감을 한 겹씩 쌓아 올리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죄책감이 언젠가 우리를 갈라놓을 벽이 될 거라는 것도요. 출장은 5일 일정이었습니다. 부산 쪽 거래처 미팅이 주말까지 이어지는 일정이었는데 평소 같았으면 미루고 싶었겠지만 그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지요. 엄마 곁에 시어머니가 계시니 제가 없어도 괜찮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출발 전날 밤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출장 이야기를 하자 엄마는 괜찮다며 제 일이나 잘하고 오라고 하셨고 목소리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출장 첫날 저녁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저녁 8시 정각이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화면에 엄마 얼굴이 떴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고 배경도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시선이 카메라를 정확히 보지 않고 자꾸 옆으로 흐르더군요. 대답은 짧았고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밥을 드셨다는 말도 약을 드셨다는 말도 전부 맞는 말처럼 들렸지만 평소 엄마가 하시던 이야기의 온도가 아니었어요. 통화를 먼저 끝내자는 말이 엄마 입에서 나왔을 때 저는 그제야 약간의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신가 보다 싶어 애써 넘겼지요. 둘째 날부터 상황은 빠르게 이상해졌습니다. 영상통화는 받지 않으셨고 음성통화로만 짧게 대화하셨어요. 핸드폰이 이상하다는 말씀이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낯설었습니다. 평소 집안 소음이 들리지 않았고 말을 하다가도 자꾸 멈추는 느낌이었어요. 셋째 날 저녁 전화를 걸었을 때 한참을 받지 않으시다가 뒤늦게 연결됐습니다. 병원 다녀왔다는 말씀이었지만 누구랑 갔는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묻는 질문마다 대답을 피하듯 짧게 끊으셨고 마지막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나야, 엄마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 제발.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넷째 날 밤 저는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고 혹시라도 제가 전화를 하는 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설득했지요. 그래서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바빠서 전화 못 드린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읽음 표시가 떴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아침부터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점심에도 저녁에도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도 읽지 않으셨고 모든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통화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 숫자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엄마 목소리를 하루 종일 듣지 못한 날이었고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일정을 취소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에게서 이틀째 연락이 없었고 문자도 전화도 아무 반응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회사에는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겼다고만 말했고 남편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집으로 엄마에게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기내 모드를 풀자마자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이었고 그 순간부터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지기 시작했지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엄마 집 현관 앞에 섰을 때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은 너무 쉽게 열렸습니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정돈돼 있었어요. 거실에는 먼지 하나 없었고 식탁 위도 비어 있었으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만이 조용히 바닥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고 그 침묵이 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가 엄마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남았고 천천히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이불도 없었고 협탁 위에 늘 놓여있던 약통들도 사라져 있었지요. 옷장을 열어보니 옷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화장대 위에 있던 빗과 핸드크림마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엄마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늘 남아있던 로션 향도 세탁한 옷 냄새도 없이 그 방은 누군가 정리해서 비워놓은 공간처럼 보였어요. 그제야 숨이 막혔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서야 간신히 서 있을 수 있었지요. 그때 현관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장을 보고 돌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거실에 서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표정에는 아무런 당황도 없었어요. 마치 늘 이 집을 드나들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언제 오셨어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 서 있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어디 있느냐고요? 시어머니는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면서 너무도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좋은데 가 계셔. 그 말 한마디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디냐고 다시 묻자 시어머니는 마치 설명하듯 차분한 목소리로 요양시설이라고 덧붙였지요. 혼자 계시기엔 무리라 판단했고 제가 바쁜 상황이라 대신 결정을 했다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엄마가 동의했느냐고 묻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 인생 발목 잡고 싶지 않다며 엄마가 스스로 결정하셨다는 말까지 덧붙이면서요.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쪽지를 하나 꺼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자주 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지요. 딸을 보면 마음이 약해질 테니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때 다시 현관문이 열렸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언제 왔어? 장모님 말 들었어? 우리 엄마가 좋은데 알아봐 주셨대. 그냥 쉬러 가신 거래.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남편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했고 오히려 잘된 일 아니냐는 말까지 덧붙였지요. 솔직히 여보도 힘들었잖아. 이게 다 장모님 생각해서 한 거야. 그 순간 저는 이 집안에서 혼자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부재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온 건 제 편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쪽지를 주머니에 넣은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녁을 먹고 가라 했고 남편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말들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머니 속 쪽지를 꾹 쥐었습니다.
종이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남아 있었지요. 그날 이후로 그 집은 더 이상 엄마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됐습니다. 이 일은 우연도 선의도 아니라는 것을요. 쪽지에 적힌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자 도착 예정 시간이 생각보다 길게 나왔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국도로 다시 좁은 지방도로로 접어들었고 길 양옆으로는 나무가 빽빽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차가 앞으로 갈수록 휴대폰 신호는 약해졌고 라디오마저 잡히지 않더니 어느 순간 완전히 꺼져버렸지요. 그 고요함이 괜히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적지 근처에 다다르자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안의 집. 하얀 바탕에 초록 글씨로 적힌 이름 아래 자연 속 치유와 쉼이라는 문구가 덧붙어 있었지요. 건물은 2층짜리였고 외관은 깔끔했지만 이상하게도 생활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을 때 사람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고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 또렷했어요. 현관으로 다가가기도 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누군가 제가 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말이지요. 중년 여성이 서 있었고 차분한 미소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면회 오셨느냐며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했지요. 복도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깨끗했지만 따뜻하지 않았고 정돈돼 있었지만 사람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문이 몇 개 보였는데 대부분 닫혀 있었고 그중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어르신 한 분이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 제가 지나가도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지요. 엄마는 2층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이상하게 발소리가 크게 울렸고 그 소리마저 누군가에게 들킬까 조심스러웠습니다. 복도 끝 방 앞에서 여성이 멈췄습니다. 면회는 오래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고 가족을 보면 감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지요. 그 말이 어딘지 모르게 위로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엄마는 창가 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등을 보인 채였는데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제가 부르자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반가움보다는 당황에 가까운 표정이 먼저 스쳤지요. 가까이 다가가 손을 잡았을 때 엄마 손은 차가웠고 살이 눈에 띄게 빠져 있었습니다. 괜찮으냐고 묻자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은 너무 빨리, 너무 익숙하게 나왔습니다. 집에 가자고 했을 때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 있어야 한다고 제가 힘들어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지요. 그 말들이 엄마의 말 같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스스로 떠올려낸 생각이라기보다 누군가에게서 계속 들은 말을 그대로 되뇌는 느낌이었어요. 엄마는 딸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자기가 짐이 되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 문장들은 제가 한 번도 엄마에게 한 적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엄마는 그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계셨지요. 그 순간 이곳에 오게 된 과정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방 한쪽 작은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소지품이 있을 것 같아 열어보니 엄마 핸드폰이 안에 있었습니다. 전원을 켜자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보낸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엄마가 보지 못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그때 메모장 앱이 눈에 띄었습니다. 열어보니 엄마 글씨로 메모가 남아 있었어요. 날짜는 제가 출장 떠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나가 밤잠도 못 잔다고 했다. 나 때문에. 그 아래로 같은 내용이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반복되어 있었고 마치 엄마가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계속 써내려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짧게 한 문장이 더 있었어요. 혹시 모르니 녹음 켜놨다. 저는 핸드폰을 뒤져 녹음 앱을 찾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뒤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부드럽고 설득하는 목소리였지요. 엄마는 거의 대답을 하지 않으셨고 가끔 떨리는 목소리로 짧게 물으실 뿐이었습니다. 녹음 속 시어머니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딸이 힘들어한다는 말, 딸을 위해서라는 말, 이게 맞는 선택이라는 말. 그 말들이 엄마를 이곳까지 데려온 거였습니다. 녹음이 끝났을 때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바라보자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저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곳은 엄마를 쉬게 하려는 공간이 아니라 엄마의 죄책감을 조용히 키워놓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엄마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내려오는데 아까 그 여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퇴소 절차 이야기를 꺼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를 부축한 채 현관을 나섰어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건물이 잠시 비쳤습니다. 2층 창문 하나에 불이 켜져 있었고 그 안에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를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엄마를 제 집으로 모셨습니다. 차 안에서 엄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고 가끔 손을 꼭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하셨어요. 제가 손을 잡아드리자 그제야 조금 힘을 주셨지요. 집에 도착해 따뜻한 물을 드렸을 때 엄마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을 내려다보다가 아주 작은 소리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보다 안정이 먼저였으니까요. 다음 날 엄마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체중이 급격히 줄었고 약 복용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정신적 충격이 컸다고 했지요. 의사 말을 듣고 나오면서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해야 할 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엄마 통장을 확인하니 그 시설로 자동이체가 설정돼 있었고 은행에 가서 모든 거래를 동결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 녹음 파일과 메모, 계약서, 통장 내역을 건넸고 며칠 뒤 경찰서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형사는 비슷한 신고가 몇 건 더 있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수법이었다고요. 그 말에 이 일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던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이혼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요. 남편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은 방관한 게 아니라 동의했던 거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설은 운영 중단됐고 시어머니는 사기 및 재산 침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평판도 함께 무너졌지요. 통쾌한 복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질서가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이혼은 조용히 진행됐고 아이들 양육권은 제가 맡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잘못했고 그래서 엄마가 선택했다고요. 아이들은 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엄마는 천천히 회복하셨습니다. 처음엔 밤마다 자책했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셨지만 상담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지요. 가장 큰 변화는 엄마가 더 이상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대신 고맙다는 말을 하셨고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웠다고 누군가 손을 잡아주니까 그게 진심이라고 믿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안다고 하셨습니다. 착한 말이 다 착한 마음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정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엄마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일정도 생활 리듬도 누군가 대신 정하지 않게 됐지요. 어느 날 엄마가 제게 물으셨습니다.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저는 엄마 손을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하시라고, 그게 뭐든 제가 도와드릴 거라고요. 대신 엄마 뜻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 스스로 미래를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하루만 더 늦었다면, 만약 엄마가 증거를 남기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대놓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생각한다며 당신의 선택을 대신하려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비로소 안심합니다.